관계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계를 씁니다. 대표적인 자기소개서의 전형적인 그 예가 이렇죠.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는 학급에서 부회장을 했으며 고등학교 때는 회장을 했고 대학교 때는 뭘 했고 쭉 읽어보면서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관계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좀 민망하니까 자기 얘기를 살짝 합니다. 저는 소극적이지만 맡은 바 일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보통 규정이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자기 아파트가 굉장히 뭐 멋지고 좋은 아파트라고 설명할 줄 알았더니 자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파트에 정치인 누가 산대요. 연예인 누가 살고 막 이렇대요.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 집이 좋은 거.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관점이 다양하다는 거를 인정하기에 좀 불리한 환경이긴 합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에요. 이게 남자분들은 흐뭇해하세요. 이 장면을 보시고. 우리나라의 유학원,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학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가지고 혹은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 기상캐스터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러면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는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국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 눈이 내린 적도 없고요. 전국이 더웠던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정도면 이건 뭡니까?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보기엔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장면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선 가능하죠. 그게 바로 2002년에 전 국민이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동질적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나 한 마음으로 뭘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반대 측면으로 보면 무언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에는 좀 불리한 문화죠. 그게 관점입니다. 두 개의 게임이 있어요. 게임 A는요. 1억 원 딸 확률이 100%예요. 그리고 게임 B는 1억 원 딸 확률이 89%고 5억 원 딸 확률이 10%고 소위 말하는 꽝 있죠? 꽝? 아무것도 따지 못할 확률이 1%입니다. 자, 두 개의 게임의 차이를 아시겠죠? 게임 A는 하시기만 하면 1억 원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B는 89%로 1억 원 받으시는 거고 10%로 5억 원, 그 다음에 꽝이 1%입니다. 정답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나는 A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A. 네, A. 네, 네,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나는 B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B가 조금 더 많으시네요. 네, 내리시고요. 뭐 거의 5대5 정도로 나왔어요. 재밌는 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A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게임 A. 1조 원 딸 확률 100%. 게임 B. 1조 원 89%, 5조 원 10%, 꽝 1%. 자, 이러면 다 A 선택하시겠죠? 네. 네, 설마니 여기서 B 가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어차피 1조 원이나 5조 원이나 다 못 쓰고 죽어요. 1조 원이면요, 어떤 돈이냐면요. 연리 2%라고 하는 저금리 시대라 하더라도 1년에 이자만 200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1년 365일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근면성실하게 5,500만 원씩 돈을 탕진하셔야만 재산이 늘어나는 걸 간신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평생 소원이 뭐예요? 재산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A 선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B 선택하게 만들어드릴 수도 있겠죠. 자, 게임 A. 1,000원 딸 확률 100%. 게임 B. 1,000원 89%, 5,000원 10%, 꽝 1%. 자, 이러면 다 B 선택하시겠죠.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요. 1억 원을 단돈 100만 원으로만 놔도 대략 90% 가까운 사람들이 A 선택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표정을 짓습니다. 아유, 교수님, 저 1억 원, 아유, 전셋값도 안 돼요. 왜? 지갑에 2만 원도 없는 애들이.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돈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아니라 모험적인가? 이런 게 한국인의 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C와 D입니다. 이건 둘 중에 뭐 하실지 안 여쭤봐도 되죠? 설마 하니 여기서 C 선택하실 분 안 계시죠? 다 D 선택하실 겁니다. 게임 C와 D는요, A와 B에서 각각 1억 원달 확률 89%만큼씩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A, B에서 똑같은 양만큼 빼낸 게 C와 D죠. 그러면 A 선택하셨던 분들은 C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럴 이유가 조금도 안 느껴지시죠? A 선택하셨죠, 김상식 씨께서. 왜 A 선택하셨나요? 100%의 확률이. 그렇죠.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A 선택하셨던 분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B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한 것보다는 변화의 여지나 뭔가 모험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성격 검사예요. 일종의. 자, 그런데 C와 D는 뭡니까? 계산하셨죠. 이건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전원 모든 분들은 D를 선택하신 겁니다. 1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가 있죠? 단수는 뭡니까? 나, 그렇죠? 복수는 우리예요.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한테요,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한테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30분 동안 써봐. 그럼 얘네들은 주인공이 나지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내가 돼서 30분 동안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너희 가족에게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30분 동안 써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입장에선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각각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30분 동안 글을 씁니다. 자, 30분 후에 제가 양쪽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줘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를 주인공으로 30분 동안 글을 썼던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 기쁨, 만족, 성취.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감동. 뭡니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접근 동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30분 동안 글을 썼던 친구들은 놀라운 차이를 보입니다. 절대 다수가 안전과 평화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안전과 평화는 뭡니까? 좋은 게 생긴 게 아니라 나쁜 게 막아진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성공적으로 안 일어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를 각각 30분 동안만 글을 써도 자기가 바라는 삶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이걸 바로 직후 물어보는 게 아니라 30분 동안 글을 쓰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8시간 후에 물어봐도 이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우리는 각각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너 뭐 먹을래? 혹은 자네 뭐 먹을 텐가? 이러면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뭐 먹을까? 요거를 회사 생활에 맞게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회식 장소를 골라와라. 자, 그럼 사람들 어떻게 올라오는지 대충 아시겠죠? 무난한 데를 골라와요.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회식할 때만 가는 식당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무난한 대로. 자, 이렇게 나와 우리는 각각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자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피 동기랑 궁합이 맞고 회피 동기를 잘 자극해주는 우리라고 하는 말과 개념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다 아시죠?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고 사랑하냐면요. 외국인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도 우리는 다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와이프.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Our. 와, 야.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도 저를 우리 남편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치자면요. 바람 펴도 서로 할 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망언을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예 내 거, 나의 이런 표현 안 쓰신다고 보셔도 돼요. 혼자 사는 사람도요,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럴 때 뭐라 그러나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래요. 무남동녀 외동딸도 자기 아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빠라 그래요. 영어, 불어, 독어 같은 서양 언어는 당연하고요. 아시아 언어들도 상당수가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회사를 my school, my company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 회사 사장님도 절대로 내 학교 혹은 내 회사란 표현 못 쓰세요. 오히려 높은 분이 쓰면 더 문제가 커져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내 학교에 온 신입생 여러분, 그 학교에 보내시고 싶으세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 사회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연결시켜보면 우리나라는 회피동기국 사회입니다. 굉장히 강한 회피동기 사회. 회피동기가 강한 사회에 있는 회피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걸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를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는 진짜 몰라요. 어느 정도로 이게 빨리 오느냐? 이거 성인이 돼서 세상의 쓴맛을 알아서 조직의 아픈 맛을 알아서 이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아이들은 벌써 우리나라에선 회피동기로 저만큼 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랑 엄마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엄마가 싫어하시니? 회피동기에 관련된 질문이죠. 2분을 주면요, 아이들이 명필 한 속봉처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양말을 아무래나 벗어도 안 되고요, 이를 안 닦고 자도 안 되고요, 게임을 많이 해도 안 되고요, 막 씁니다. 막 홀린 듯이 막 2분 동안 써내려가는데 2분이 다 됐잖아요. 그럼 제가 됐다, 이제 그만, 스톱, 이제 그만, 딱 이러면 아이들이 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시간이 모자랍니다. 더 쓸 수 있어요. 시간 더 주세요. 2분 동안 평균 17개를 씁니다. 자, 그런데 그 옆반인, 같은 학년 옆반인 2학년 2반에 가서 이제 제가 접근 동기로 질문을 바꿔봅니다. 너랑 엄마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엄마가 좋아하시니? 2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2초만 주면 됩니다. 왜? 2글자 쓰고 저를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 2글자가 뭔지 다 아시죠? 뭐겠습니까? 공부, 예, 끝!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2학년만 돼도 몰라요. 자, 이제 중학교 3학년으로 갑니다. 무려 중학교 3학년 950명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5개를 써봐라. 그리고 걔네들 아빠 다 물어봤어요. 귀하께서 본인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5개를 써주세요. 문자하고 전화해서 다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놀라지 마세요. 자기 아빠 좋아하는 음식을 5개 썼는데 2개 이상 맞힌 애가 7명 나왔어요. 더 가슴 아픈 건 350명 정도는 5개를 다 쓰지도 못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예요. 남이 뭘 싫어하는가는 귀신같이 알면서 남이 뭘 좋아하는가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주로 하느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내가 막아주거나 없애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 사람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고 그 사람이 감동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되게 독특한 착각이에요. 제가 수많은 기업에 가서요, 혹은 수많은 학교에 가서 그 기업의 대표님 혹은 그 학교의 총장님 혹은 교장 선생님과 차를 마셔봤어요. 그럼 제가 대표님, 사장님, 차 잘 마셨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비서실장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실장님, 비서실장님께서 모시고 계신 사장님 뭐 좋아하세요? 저는 분명히 뭐 좋아하냐고 여쭤봤잖아요. 근데 열의 아홉이 이렇게 안타까운 대답을 저한테 하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네, 저희 대표님은요,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좋아하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에 어디 이상한 사장님이 아싸 조용하다, 신난다 조용하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대표님은 자기가 싫어하는 소음이 없을 땐 편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님도 뭘 알고 계신 겁니까? 뭐예요? 싫어하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해요. 제가 수많은 기업에서 마케팅이나 광고와 관련된 자문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셨대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고객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핸들링 하셔가지고 잘 조치하셔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십니까? 이러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 안심 아니고요. 고객 감동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그노벨상 연구는 생활민착형 문학상의 경수 사용설명서 읽으세요? 예, 안 읽죠. 읽으세요?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Life is too short to RTFM. Read the manual. Read the F manual. 뭐지? 판타스틱인가? 예, 판타스틱이겠죠. 그렇죠. Literature Prize. 정말 사람들이 지독히도 고집스럽게 안 읽는다. 매뉴얼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갖다 주면 이거 나보고 다 보란 말이야?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흔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서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분이 진짜 드물거든요. 설명서를 안 읽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상당히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이 논문의 핵심 포인트와 연결되지 않을까. 그 제품을 사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가나다순, 기능순, 혹은 부위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비상금을 숨기기 제일 좋은 곳이 브리트니커 대백과사전입니다. 안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매뉴얼이 백과사전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얘기하듯이 이걸 읽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더라라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읽느냐 안 읽느냐 그리고 얼마나 읽느냐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6개월 동안 심층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그 결과 젊은 사람들은 대충 다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 여자들은 조금 더 그 기계의 본질적인 것 그것을 사용하는데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잘할 것 같아라는 착각과 핵심 기능만 쓰면 되지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좀 덜 읽더라. 매뉴얼을 안 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지적 구두쇠다라는 거죠. 자동차 회사에서 간편 설명서도 내놓고 온라인 매뉴얼도 내놓고 하지만 왜 안 읽느냐? 일단 운전할 줄 압니다, 기본적으로. 아니까 안 읽어. 또 고장 신호가 들어왔어. 그럼 내가 봐봤자 내가 못 고치니까. 어차피 정비소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걸 보고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설명서를 안 읽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설명서를 많이 안 읽는다. 이게 바로 내 능력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들 같은 경우는 헬스장 연간 회원권을 사서 몇 번 가다 말겠지만 나는 결심했으니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남들보다 의지력이 뛰어나.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이 심리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한번 내가 결정을 하고 나면 결정이 틀렸을지도 몰라. 반증 가능성을 보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찾아 나간다. 아주 좋은 예로 내가 간헐적 단식 시작할 계획이에요. 검색을 합니다. 뭐라고 검색하죠?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 그렇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이유만 쫙 나옵니다. 아, 역시 좋아. 그러니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싫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떤 증거를 찾아다니냐면 간헐적 단식이 해로운 이유. 예, 그렇죠. 이렇게 찾아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때마다 떠오르는 게 그 유명한 그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내가 내일 푸지게 쏠게. 갈게요. 우리 얼른 쉬세요.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간편 매뉴얼이 왜 안 좋냐면 그거 하나 딱 읽으면 이제 종결감이 딱 들어가. 더 이상 매뉴얼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재밌게 이용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완결감을 떨어뜨려서 다음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분철을 하잖아요. 저희 학번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책이 다 분철돼 있어. 걔는 오늘 그것만 딱 격파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챕터가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500페이지짜리 책을 3권을 들고 와가지고 1500페이지를 지고
운동하려고 그랬죠. 운동. 전 힘이 세서 괜찮았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세 사람. 어쨌든 우리가 매뉴얼을 잘 안 본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매뉴얼도 있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읽는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는 오늘 매일 탈모 방지제를 먹을 거야. 이 습관 안 지켜집니다. 그렇죠, 이윤영 교수님? 그렇죠. 네. 로버트 치알디니 같은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습관을 가지려면 if, then, when 이게 다 있어야 된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마친 상태라면 탈모 방지액을 먹는다. 이렇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잘 만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요. 약간 침울할 때, 약간 슬플 때, 이때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잘 먹을 때거든요. 자, 두 개를 합치면 가을이 최고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도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이 이그노벨상은 문학상이었거든요. 결국 작가 위주로 글을 쓰지 마라. 개발자 위주로 설명서를 만들지 마라. 그래서 기능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쓸지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이 연구는 매뉴얼 정말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계성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 일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일관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관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그 이론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잘 안 맞아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먹을 건지. 각자 자기가 먹을 거 사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편의점 들어가자마자 꼭 너 뭐 마실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남 먹는 걸 왜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걔가 뭘 사느냐에 따라 내가 뭘 사는 게 또 바뀌어요. 왜냐? 항상 저 어떻게 해볼 수,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서양 사람들은요, 먹다 남기는 한이 있어도 자기 거 자기가 골라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꼭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뭐 어쩌자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좋아하는 거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랑 먹을 때는 이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게 내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눈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뭐 이때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그게 때에 따라 다르지 어떻게 그게 같냐. 그런데 그 때에 따라 다른 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집단 속에 어느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와 있느냐가 달라요. 물론 집단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 안에 그 타인이 누구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격하고 어떨지는 몰라도요, 훨씬 더 다른 사람한테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말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었니와 밥 안 먹었니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밥을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밥을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답이 내가 먹었으면요, 그냥 yes I did예요. yes로 시작합니다. 긍정문이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건 내가 먹었으면 yes예요. 내가 안 먹었으면 no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느냐에 따라 내 답이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밥 안 먹었니? 근데 네, 먹었어요. 아니, 밥 안 먹었냐고. 예, 먹었다고요.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봐. 밥을 안 먹었냐고. 그런데 예, 먹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번에 뭐라 그러냐 하면 너 내 말 안 듣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서양의 언어는요, 기술의 언어입니다. 기술의 언어는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고 자세하고 효율적으로 묘사,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은 상태냐 안 먹은 상태냐가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건 간에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가 밥 먹었으니까 긍정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내가 안 먹었으니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물어봤으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술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안 그래요. 한국은 소통의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들리는데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다가 나중에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마 다니엘 씨도 한국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한글 시스템은 굉장히 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은 저런 것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런 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교포 형이랑 그런 대화했었는데 한국은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말을 약간 페이크 하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화할게. 뭐 다음에 밥 먹자라는 말은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독일 사람으로서 다음에 밥 먹자. 그래,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밥 먹자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오래 살았으니까 이건 이별하는 거 너무 아쉬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싫으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밥 먹자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밥 먹자 우리 만나서 그랬더니 날짜 잡아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일정을 모르겠네 이러고 넘어가야 돼. 관계성만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이 뭐냐? 주체성은 흔히 얘기해서 자기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서양의 사람들은요, 주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자율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식당에 가면요, 나는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 이러고 있으면 종업원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거 하나로 통일하면 빠르고 좋은데요? 뭐 이래요. 또 그러면 손님들이 그래요? 우리 김치찌개로 할까? 이래요. 분명히 된장찌개 원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10초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합의를 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하면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포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켜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턱 쏜다. 한국 사람들은 쏘기 위해서 살아요. 제가 아는 일본 교수가요, 한국에 와서 오래 계셨는데 그분한테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한턱 쏜다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래요. 내가 저 뜻을 잘못 알고 처음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이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한턱 쏜다를 나는 자기가 밥값 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맞는데 밥값 낸다는 거?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밥값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날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언이래요. 물론 항상 한턱 쏜다는 거를 그런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턱을 쏜다 그럴 때는 자기가 한턱 쏠 만한 일이 있을 때예요. 보통 자기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승진했을 때,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 이럴 때 한턱 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밥값을 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게 한쪽에 한턱 쏜다고요. 정반대쪽으로 극단적인 게 뭐냐 하면 접대할 때예요. 근데 이게 왜 반대쪽이냐 하면 한턱 쏠 때는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날이고요. 접대할 때는요, 내 존재감을 죽이는 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은 접대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접대는 어떻게 합니까? 접대할 때 계산 어떻게 하세요? 밥 먹기 전이나 밥 먹다가 도중에 오늘 이거 제가 쏩니다. 그러면 접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내가 밥값 낸다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접대를 할 때는 밥값을 어떻게 내야 되나 하면 밥을 4분의 3쯤 먹었을 때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가서 미리 계산해 놓고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나갈 때 접대 받는 분이 약간 어색하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고 보시고 나가요. 이게 접대 핵심이에요. 그거 돈 안 내고 있다가 나가는 도중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이거 빨리 그어요 이딴 짓 하면 왜 안 돼요? 자기의 행위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접대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의 존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한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는 그날 없어요. 자기는 뭐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정반대가 뭐냐? 한턱 쏜다요. 이날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별일도 없는데 자꾸 한턱 쏜다 그러면요. 밥 사고 욕 먹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점심 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쏜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밥을 사주면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난 돈 안 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고 안 끝나요. 한 몇 번 얻어먹고 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얻어먹는 거에 한턱 쏜다는 거에 존재감을 많이 부여해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의식. 지금 얘기했죠. 주체성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이 주인공의식을 잘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한턱 쏜다 말고 또 있는데 사진 찍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끝내고 연구원이 돼가지고 미국 대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였나 하면 미국의 플로리다예요. 근데 플로리다에 뭐가 있나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팀파크라 그러죠. 놀이동산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디즈니월드를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드림 컴스 트루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 주인공에서부터 뭐 여러분들 디즈니월드 가면요. 애들보다 부모들이 더 난리치는 사람들 많아요. 막 미키 쫓아 막 으악 막 춤추고 막. 플로리다에서 살면은 1년 연간 회원권을 10만 원인가 주면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 주말마다 디즈니월드를 갔어요. 근데 매 주말마다 디즈니월드를 가면 가끔 가다가 한국 관광객이 옵니다. 한국 가족이.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한국 가족이랑 미국 가족이랑 사진 찍는 스타일이 틀려요. 미국 부모들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이제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지나가면 애들이 막 쫓아가서 좋아하고 춤추고 막 이러면요. 그걸 막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찍어요. 춤추는 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 봤지?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사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도구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서! 그래요. 그럼 애가 가서 이렇게 서요. 그러면 여기 봐, 여기. 이제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미키마우스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구도 잡아가지고 탁 찍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애한테 보여줘. 너 이거 봤지? 그럼 왜? 못 봤는데? 애는 카메라 보느라고 미키마우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정작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는 엄마 아빠가 실컷 보고요. 애는 엄마 카메라만 보다가 왔어요. 왜 이러냐? 우리나라 사진은요. 주인공이 자기나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 없으면 사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갔더니 바르셀로나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 가우디 성당이라고 그러는 건데 뭐 성가족 성당 뭐 이러죠. 이게 1882년인가부터 짓기 시작했대요. 저기 보시면 알겠다. 아직도 짓고 있어요. 100몇십 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가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싶어요. 그 정도의 규모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뭐 보면 이게 한 장면이라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에 온 벽이 다 스테인글라스 같은 걸로 너무너무 아름다워. 빛이 들어오면 뭐 죽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어요. 기가 막혀요. 천장 하나하나까지 그냥 한 게 없어요. 이게 가우디의 인생의 역작이에요. 대표적인 거라 그러죠. 이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 두 아이가 제 인생의 역작이에요. 아직도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초점이 우선 안 맞아요. 왜냐?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야 뒤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반 이상은 가렸어요.
자, 이 두 사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두 개 중에 어느 걸 킵하실 거예요? 오른쪽? 내 자식 있는 거를 당연하죠. 제 인생의 역작을 제가 갖고 있어야죠. 네. 이딴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앨범을 한번 보세요. 앨범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나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안 들어간 사진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지다가 사람이 없어요. 풍경만 있어. 그러면 반응이 이래요. 이걸 왜 찍었지?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뭘 보고 그걸 되살리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걸 꼭 사진으로 꼭 자기가 들어간 걸 남겨야 돼요. 왜냐? 안 믿어줄까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냥 배경사진만 찍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한국인의 특성이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주체성. 거기다 뭐가 붙였어요? 관계성 때문에. 이런 주체성이 또 하나 우리 사회를 특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체성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거는 매뉴얼상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국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반응이 어땠냐? 딱 이래요. 씩 웃으면서 되겠구만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 자기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은 건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건 대부분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몇 위쯤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냐. 아, 최하는 아니고요. 최하위권입니다. 예. 27위에서 28위 정도 나온다. 34, 5개. 아, 한국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하나 봐. 한국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약한가 봐. 아,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가 많은가 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뭔 소리야. 한국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날마다 법대로 하자고 그래. 그러면은 서양의 학자가 그럴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니? 교통법규 준수율이 이렇게 낮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준법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체성이 강해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에 이렇게 빨간불이 되면 차가 서요. 빨간불이니까 섰죠. 그럼 옆에 이렇게 중앙선이 노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유턴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엔 이 법이 잘못됐어. 그 생각을 해요. 김상중 씨는 운전하시죠? 네. 예, 그러면 운전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습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그러면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이 왜 인도 옆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실선이 돼 있는 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죠? 나는 지금까지 운전하는 30년 동안 한 번도 거기 차를 세운 적이 없다. 이번엔 제가 예 아니오로 여쭤보죠. 없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있죠.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전한다. 이분들 중에 나는 주정차 하면 안 되는 그 노란 선 있는데 단 한 번도 차를 주차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남겨놓고 내리세요. 여기 두 분, 세 분. 대단하신데요. 그런 걸 보통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집착이라고. 저런 분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를 어떻게 세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세워요. 저기 노란 실선이 있는 데는 세우면 안 됩니다. 세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차들은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럼 몇 대가 힘들게 지나가다가 참을성이 좀 약한 분은 짜증이 나면 창문을 내려요. 그리고 아저씨, 거기다 그렇게 차 세우시면 안 돼요. 거기 차 세우면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 세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남차 지나갈 수 없을 때만 세우지 말라는 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가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세워놓고 내려서 확인까지 해요.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나 없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차를 저렇게 세웁니다. 다른 차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보세요. 이 차는 와서 서요. 왜냐? 반대쪽에서 차가 오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차가 지나가고 나면요. 또 알아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아마 누가 뭐라고 그랬나 봐요. 저기서 아주머니가 튀어나옵니다. 저 운전자가. 그런데 하는 행동이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 갈등 중에 뭔가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라면 진작에 법은 모두 다 잘 지키는 사회가 됐을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별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씁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안 써요. 모든 매뉴얼은요,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100% 용량에 맞춰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용량의 한 80%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쓰면 사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80%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쓰면서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 되겠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쓰면서 삽니다. 기계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몸도 그렇게 썼고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의 120%, 150%를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 번도 없고 다른 나라가 해본 적도 없는 경제 발전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려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 관계성과 주체성. 그래서 그 주체성과 관계성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언쟁 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몰라.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내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성과 주체성 때문에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원칙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갑질이 여러분 모두 다 해당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을입니다. 힘의 불균형에서 갑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오냐? 왜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거예요.